현재 미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여전히 3,500억 달러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주 금요일 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길 바란다 라면서 한국이 3,500억 달러 현금을 낼 것을 이미 서명했고 그들은 very happy,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는 게 무엇인지 3,500억 달러를 내는 게 공정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트럼프는 한국이 기뻐했고 또한 미국을 수십 년간 벗겨먹은 것에 미안해 관세 협상에 서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예 하지도 않은 서명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한국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흐름이 에이펙을 앞두고 오히려 더욱더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똑같이 베센트 러트닉 장관의 굿캅 배드캅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도 신경 쓰입니다. 미 정부는 관세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좋은 경찰은 베센트 장관이 맡고 나쁜 경찰 역할은 러트닉 장관이 맡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결국 베센트 장관에 열도록 조종하는 전술입니다. 실제 지난주 한국 협상팀은 베센트 장관을 만나면서 10일 내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곧바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면서 정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들이 이미 선불 내기로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좋은 경찰력인 베센트 장관이 마지막에 그럼 미국이 좀 양보를 해주도록 하겠다라면서 3,500억 달러를 10년 할부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줄여서 2,900억 달러 정도로 깎아준다든가 하면 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일본과 이면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유럽은 아예 현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10년 할부나 2천억 달러대 현금을 미국에 내기만 하면 미국 정부는 대성공하는 셈이 돼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며 미국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협상이고 현금 제공 서명을 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지금까지 협상을 길게 끌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와프를 통해 미국의 원화로 500조 원을 제공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이 역시도 말도 안 되는 게 다시 원화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한국의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의 외환위기 IMF가 닥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초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그냥 내어주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일본이 굿캅 배드캅 전략에 굴복해 이미 서명을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에이펙을 앞두고도 서명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만만치가 않은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총정리해보고 한국의 방향성이 왜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일본은 오히려 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지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정부 3,500억 달러 공식 거절 선언. 우선 한국과도 관련 깊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대만 반도체 절반을 미국에서 생산하자고 하는 뉴스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영향을 끼칠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정부조차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정리진 대만 부총리는 대만은 50대 50 분할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주장이 애초에 말도 안 되며 대만과 이야기한 적도 없다면서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SMC조차 이러한 말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과 논의 중이며 TSMC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모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만조차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만식 모델에 맞춘 투자를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제1야당 국민당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협력이 아니고 완전한 약탈이라면서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이번 미국의 요구가 대만을 망하게 할 정도라면서 미국 정부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열받는 모습 뒤에 한국 역시 미국의 반도체 1대1 생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와 수입되는 반도체가 1대1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반도체 주요 생산지인 한국과 대만의 직격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1대1 생산량을 대만이 맞춰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 복수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한국과 대만 등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경우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미 관세 협상의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 마무리 그림을 원하지만 만약 한국이 3,500억 달러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법안을 활용해 품목 관세 등으로 한국 관세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 25%는 가장 낮은 관세 요율이 될 것이고 그보다 전 영역으로 비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대미 수출품이 사실상 거의 막혀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다양한 부분의 관세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결렬된다면 대만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관세가 현재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만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요구인 반도체 1:1 생산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만 TSMC 측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561조 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TSMC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 사실상 반도체 사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강요한다면 결국 수백조 원을 미국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이번 관세 협상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과 마무리하려고 5차 협상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크게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과 그의 지역의 반도체를 1:1로 맞춰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TSMC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TSMC의 경우 반도체만 해도 약 500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가전까지 더해져 이를 맞추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삼성은 현재 51조 원을 가량을 투입하는 게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에 51조 원 반도체 공장, 여기에 더해 세탁기 그리고 또 다른 공장까지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공장을 많이 세워 반도체를 생산한다면 관세 면제라는 뜻인데 사실상 한국이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해도 반도체가 수십 가지 들어가는데 이걸 모두 100% 관세를 매긴다고 가정해보면 사실상 삼성은 자신들의 모든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TSMC의 미국 내 공장은 1년 6개월간 거의 1조 7천억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합니다. TSMC는 영업이익률이 50%로 삼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적자폭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미국 내 인건비가 매우 높고 얼마나 공장 운영과 인프라가 열악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의 현금을 미국에 당장 입금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세 최혜국 혜택을 받아 15% 내외로 가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자비한 관세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3,500억 달러 관세 안 내면 25% 내면서 버티면 되지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 이상으로 관세를 마음대로 품목별 관세 등으로 붙여가며 종합적으로 관세를 늘려가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주요 출품인 반도체는 특히나 수백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미국의 요구를 간신히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특히 미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 협상권을 빠르게 끝내버리라고 종용하며 러트닉 상무장관도 압박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온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져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식통들은 조지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납부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매우 급하게 한국의 현금을 닥달하는 것이라며 미국 투자보다도 현금이 중요한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한국 정부는 이제 절대 3,500억 달러를 못 내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만도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고 맞서고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미국 언론에서조차 한국 정부가 옳다고 했다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아무리 험난하고 이상한 요구를 해도 그것에 응하면 안 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 미 주요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현대차가 미국에 전방위적 공세를 폈지만 미국은 냉랭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현대차가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써왔으나 현대차의 노력에 성과가 별로 없었음을 보여준 극명한 결말을 보여줬다면서 그것은 오판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현대차는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어 백악관에서 정 회장이 직접 트럼프와 등장해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며 연설해 트럼프 정부의 환심을 사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25%의 관세를 피하지 못했으며 지난달에는 조지아주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이 체포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전략이 거의 통하지 않고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조지아주에서 오히려 미국인 채용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체포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로 비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내 상위 생산업체 5곳을 세액 공제해주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업체 명단에는 포드, GM, 테슬라 등의 미국 업체 3곳과 도요타, 혼다 2곳 등 미국, 일본 업체 5곳만 포함되었고 현대차는 여기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구상에서도 벗어난 업체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량 4위를 기록 중인데도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한국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잘해줄 필요가 없으며 굳이 그것에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요구에 서명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 우리를 밟으려고 하면 당신들 발이 뚫린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미국 측이 제멋대로 협상 뒤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 역시 미국이 5,500억 달러를 다 낸다고 맘대로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선불로 낼 것이다. 상무부 장관은 한국은 3,500억 달러가 아닌 5,500억 달러 가깝게 낼 것이다. 이러한 애초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말들을 언론에 떠들고 다니는 게 미 행정부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기업들도 미국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상대에게 일단 질러놓고 상대방이 수긍하면 그걸 절반이라도 빼앗자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 대하듯 친절하게 돌변하면서 반대로 비위를 맞춰줍니다. 한국 에이펙이 열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협상이라고 한 그것이죠. 브라질이 미국에 강경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먼저 전화해서 화해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차리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해서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지만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 물가가 올라서 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해 미국인들이 큰 고통에 휩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관세 부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미국에서는 당장 관세를 없애라고 국민들이 아우성 중이라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많은 도소매 중간 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관세로 높은 물가에 고충을 겪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모두 소진해 새롭게 수입한 상품에 고관세가 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말까지 전에 없던 높은 물가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8%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수입이 들어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공화당 중간 선거가 참패할 수 있고 트럼프의 행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고관세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같이 미국에 정당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한다면 오히려 대우받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나 첨단 산업의 공장이 미국에 세워져봤자 인건비 등으로 크게 손해보는 게 확실해지기까지 하며 미국의 기술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에 굳이 공장을 세우지 말고 시간으로 버티자는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드러낸 마스가 속내. 한국 정부 대반전 카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쇠빙선 11척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 쇠빙선의 80%를 설계할 정도로 이 분야의 최강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핀란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딜에 대해서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결정이라 칭하면서도 핀란드는 반값과 절반의 시간에 쇠빙선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를 통해 쇠빙선 확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의 북극 전략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군사 점령하겠다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북극 항로 확보를 중요시했고 미 국방부는 2025에서 2030년까지 북극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북극을 3차원 관리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Greenland. What is your vision for the potential annexation of Greenland and getting them potentially? Well, I think it'll happen. And So when it comes to Greenland, yes or not joining the US, I would leave that outside for me, this discussion, because I don't want to drag NATO in that. But when it comes to the high north and the Arctic, you are totally right. The Chinese are now using these routes. We know that the Russians are rearming. We know we have a lack of icebreakers. So the fact that the outside Russia, there are 7 Arctic countries working together on this under US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Mark mentioned the word icebreaker, so we've ordered, we're in the process of ordering 48 icebreakers.
and Canada wants to know if they could use them. I said, well, you know, you got to pay for them. Think of it, Canada. We pay for their military. You know, Canada pays very little for their military because they think we're going to protect them. But even with the icebreakers, so we're going to order 48. Russia, as you know, has about 40 of them. And we have one big icebreaker. But that whole area is becoming very important. And for a lot of reasons, the routes are, you know, very direct to Asia, to Russia, and you have ships all over the place. And we have to have protection. So we're going to have to make a deal on that. 당연히 극한 기후에 버텨내는 쇠빙선과 핵 잠수함, 드론 등의 활용은 미국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로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북극 항로와 전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에 비해서 쇠빙선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겨우 3척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40척에서 추가로 건조 중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해당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것이죠. 한국도 이 미국의 북극 쇠빙 프로젝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합니다. 미 정부는 수십 척의 쇠빙선과 쇠빙 LNG 운반선을 보유하고자 하는데 이를 핀란드 및 한국 등에 의뢰할 걸로 파악됩니다. 극지방에 가까운 알래스카의 LNG를 쇠빙 운반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래스카 개발까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극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 자원 이상으로 패권을 쟁취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로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 북극에서 절대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의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금주 진단했습니다. 북극해는 과거에 천연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인 겁니다. 위성 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부 선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 많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는 미국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 근처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선단을 주도하는 선박은 유도 미사일을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난창이었습니다. 러시아 군함과 중국 영구용 선박의 북극해 근처 출몰은 간혹 있었으나 전투 태세를 함께 담금질하는 건 비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해군을 위시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중국 러시아 밀착에 의한 북극 확장을 우려합니다. 여기에 북극 지방에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는 향후 20-30년간 군함의 건조와 운용에 대한 대책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노후 군함 교체를 비롯해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을 가지고 북극을 접해 잠수함 12대 교체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캐나다가 중국을 경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의 패권을 가져가는데 한국을 전격 고려하고 투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북극 항로에 대한 개척 의지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호 프로젝트에 관심이 매우 크다 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 가운데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며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쇠빙선을 핀란드에 문의한 것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바로 미국에서 쇠빙선을 건조할 것인데 이는 핀란드가 와서 잘 가르쳐야 할 것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핀란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11척 중 4척은 핀란드에서 나머지 7척은 미국에서 건조될 예정이라는 것이며 단순히 배를 사는 것을 넘어 미국 내 건조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존스법 등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군함 등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이상한 조건을 붙이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핀란드에서 미국에 기술을 이전시켜주면 우리는 쇠빙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이제 기술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핀란드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한 상황인데 한국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역시 미국의 요구대로만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에 집중해야지 미국에는 투자하는 신용만 내야 한다는 것이 그대로 했다가는 엄청나게 피해만 있고 기술만 유출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으로 투자가 움츠러들었다는 것이죠. 실제 미 해군 함정도 한국에서 짓는 게 바람직하며 정비 역시 한국에서 계속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라 미군도 애초에 빠른 해군 재건을 원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야 할 사안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미 국방부는 원하는 해군 재건과 여러가지 군사업에서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미 육군도 K9 전차 공장을 미국에 세워주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결국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가 추후 엄청난 적자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여러가지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관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 방산까지 엮이는 것은 여러가지 우려를 낳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시장을 먼저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국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에 그대로 이식하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그 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입점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에 남아 미국의 자산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을 중국 내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짓게 한 다음 기술을 강탈하거나 결국에는 한국을 내쫓는 경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도 존스법을 핑계로 하거나 결국 자국의 공장을 세우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다른 비싼 인건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작 공장을 지은 다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회사들은 그 장비를 그대로 미국에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한국의 많은 사업이 미국에 차려놔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계 방산 2인자를 구시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망설이자 캐나다 한국 빈틈 파고들어 협력. 우선 한국은 지난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법안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은 한국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요구는 더욱 명백한데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막대한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의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의 45일 이내 현금 상납은 정부의 협상을 더욱 난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리스크를 극대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미 갖춰진 한국의 효율적인 공장을 두고 초기 비용이 높고 숙련된 인력 확보도 어려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은 비용과 납기 모두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이라는 협박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강행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인프라가 비싼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해왔는데 실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반도체 사업조차 TSMC가 5분기 연속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단순히 비싼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활용하는 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 미 상무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복지 비용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속내를 밝혔는데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을 하고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쇠빙선을 짓는데 핀란드 기술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더니
하지만 핀란드가 기술 이전을 하면 우리는 나중에 핀란드보다 더 잘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많이 건설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저 기술을 내놓고 사라지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중국이 한국 첨단 기업에 공공연하게 활용하던 방법으로 결국 한국 첨단 기업의 기술과 시설은 중국에 흡수되었죠. 하지만 중국은 그 속내를 숨기고 10년여를 지난 다음 실행한 반면 미국은 대놓고 그걸 말하며 곧 쫓아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공장도 완공 안 된 곳에서 공장 세팅 중에 한국 근로자들을 체포해 내쫓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캐나다의 행보는 더욱 돋보입니다.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1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입찰에서 한국의 하나오션과 독일의 TKMS가 최종 후보로 맞붙은 상황에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역제안은 놀랍습니다. 독일 측은 적극적으로 첫 함정은 독일에서 짓지만 비이은 시리즈는 캐나다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바로 미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현지 생산 카드를 내밀었으며 이는 캐나다 내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혜택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죠. 호주 역시 K9 자주포나 레드백을 수출하고 싶다면 공장을 호주에 지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측은 이 카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오히려 이는 캐나다의 요청이었다는 점이라 놀랍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의 캐나다 현지 건조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선택이었는데요. 캐나다 정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캐나다 내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서 캐나다 공장 건설은 잠수함 인도 일정을 크게 늦추고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힐타임스 보도에서도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203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해군 능력의 공백을 막으려면 신형 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시간적 긴박감이 최우선 목표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방산선임연구원은 현지 인터뷰에서 잠수함 캐나다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라며 캐나다 국방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여러 척을 건조할 경우 비용이 늘고 프로젝트 인도가 늦어진다면서 이는 결국 프로젝트가 끝난 뒤 고객도 없는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습니다. 공장이 있어봤자 누가 캐나다에서 건조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하나오션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하여 운영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활발한 한국 자체 조선소에서 전량 건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화 글로벌 디펜스 사장은 이에 대해 하나오션은 자체 조선소에서 최대 5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췄다라며 배송 일정에 다른 어떤 선택도 따라올 수 없다라면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품 일자를 준수하겠다고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계약 체결 시에 2032년 첫 함정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그리고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캐나다는 낡은 빅토리아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약 10억 캐나다 달러, 약 1조 원의 유지 보수 비용조차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일자리를 캐나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 모두 북미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싼 인건비를 고려하면 조선업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현지 인원을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조선업에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게 되며 함정 확보가 늦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패권 문제로 중국을 대항하는 빠른 함정과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해도 모자른 판에 자국의 조선소 건설을 고집한다면 그 비효율로 중국을 이기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현재 조선소 단 한 곳에서만 15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 해군은 한국과 독일 중 누구를 택할지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지만 의사 결정 과정 중에 보여준 한국 내 조선소 시설에서 건조가 당연하다는 그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이며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오션 측도 무조건 한국 내 생산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 사업에서는 1억 달러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빠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캐나다에게는 한국 직접 생산 후 현지 정비 지원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맞춤형 전략으로 파트너에게 효율적인 카드를 제시하고 상생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오히려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미국 조선소 카드를 제시하긴 했으나 이는 미 조선업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 존스법이 수정되기에 어렵기에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정비를 하고 돕겠다는 뜻이지 근본적 생산 활성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 연설 가운데 미 조선업이 부활한다 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미국조차 한국에서 함정을 생산하는 곳으로 존스법을 당장 바꿔야 중국과의 갭을 메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강압적인 현지 생산 요구와 달리 캐나다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의 높은 생산 효율성과 납기 준수 능력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이러한 상생의 국제협력 모델을 통해 미국식 압박 속에서도 국제적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의 기술력과 캐나다의 현명한 실리주의가 만나 탄생할 61조 원짜리 이 사업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